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애니어그램 또 돌아왔습니다. 네. 네. 독특한 장소에서 여기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확실히 환경이 좋아가지고. 아, 그럼요. 네. 감사한 환경이죠. 네, 전문가의 손길도. 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저희 오늘은 또 요즘 이슈되는 유명한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 어디 출연 잘 안 하시는데. 네. 한강 작가님. 네, 네. 노벨상으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학계에서는 환호를 질렀던 네. 보통 노벨문학상이 연배가 60대, 70대 이후 정도 됐을 때 보통 인생을 다 마무리할 즈음에 노벨문학상을 많이들 타시는데 50대 젊은 작가가 그것도 비영어권 한국에서 나와서 정말 센세이션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성향이길래 이런 글을 꾸준히 써오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이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한강 작가님에 모릅니다. 대해서? 글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썼던 작품들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목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서 추측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500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어린 나무를. 그래서 지금 이제 5년째 자라고 있고요. 앞으로 95년 뒤에 그 나무들을 다 베어서 책을 만들 거래요. 그런데 이제 95년 뒤에 베어서 책을 만들 그 책들을 쓸 작가들을 1년에 한 명씩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 애트우드가 이제 첫 번째 작가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이제 제가 5년째인데 이제 저한테 95년 뒤에 발표될 뭔가 글을 써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완성을 해서 올해 5월에 가면 이제 그걸 이렇게 어딘가에 깊이 파묻어 놓고요. 그리고 제 책을 만들게 될 나무 5그루가 들어있는 이제 아직 어린 숲에 가서 뭐 짧게 낭독회를 하는데 95년 뒤에 발표될 그 작품은 아니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어떤 책을 이제 낭독하고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망설였어요. 95년 뒤를 누가 알아요? 인류가 남아있을지, 무엇보다 종이책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발 하라리는 70년 뒤에 현생 인류는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 100년 뒤에 세계를 제가 상상해 봤는데 물론 당연히 그 시간에 저는 없겠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무리 어려도 없겠죠? 제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제가 만나본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그 세계를 생각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졸릴 뻔했어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작은 목소리로 네.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떠들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유형 중에 아닌 것 같은 거 다 재볼까요? 1번 빼요. 1번 빼고 8번 빼요. 8번 빼고 7번 빼요. 7번 빼고 일단 그렇게 가죠. 2번도 빼야 되겠네요. 2번도 빼고 네, 그럼 남은 거는 그걸 꼭 물어보세요. 9번 네. 3번은 남겼네요. 3번일 수도 있죠. 조용한 오케이. 3번. 네, 1번, 3번, 4번, 5번, 6번 남겼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위에 꼭지점에 9번 하나고 네. 그다음에 위에 쭉 지우고 아래쪽에 나머지 4개를 남기셨습니다. 네네네. 네. 자, 다음 거 한번 들어볼게요. 완성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완성하고 자유의 몸이 돼야지.
뭐 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글을 썼고, 그래서 저는 좀 나는 독자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항상 이제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95년 뒤에 발표될 그 소설을, 또는 뭐 시도 좋고 장르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길이도 상관없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망설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어떤 모호한 나의 글쓰기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나오고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존재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뭔가 그냥 어떤 결과에 대한 생각 없이 오직 작품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다 편지였던 게 아닐까?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내가 열심히 혼자서 적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3번을 안 지운 이유를. 왜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번의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3번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요? 더덕님도 좀 그러는 편인 거가 좀 있고, 그게 물론 MBTI적인 측면도 좀 있겠지만, 네네. 애니어그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의미 있는데 몰입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쏟아내는 데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거랑 약간 거리가 있어서 나에게로 3번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생각? 그렇군요. 의미를 추구하는 거는 3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피디님이 옆에 있는 저를 봐서 생기는 고정관념이세요. 가스라이팅에 당한 거군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1번도 의미를 추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유형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작가의 특징적인 거는 저는 재미없다. 네. 에너지가 좀 없다. 뒤로 약간 물러나는 유형인 것 같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고요. 움츠림형이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나는 나에게 몰두해서 작품을 쓰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얘기하고 싶었고 편지를 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힌트는 하위 유형 중에 사회적 유형을 쓰고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알 것 같고요. 또 그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구나라는 힌트도 조금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동의는 아직은 안 돼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아직은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에 충실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서가면은 제가 못 따라갑니다. 네, 다음 거 좀 볼게요. 이 소설을 다시 포기하지 않고 2015년부터 애를 먹이고 있으니까 사실은 안 쓰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쓰고 있어요. 빨리 써보려고. 최근에는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해가지고 장소를 바꾸면 잘 될 거야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글하고 불화할 때에는 누가 저를 작가라고 부르는 것도 좀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글도 안 쓰는데 무슨 작가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쓰고 있으니까 나는 글 쓰는 사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쓰는 이 소설은 그 노르웨이에서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마음, 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지의 당신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러면 네. 이분은 제 생각에는 네. 주어졌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는 거 아닐까요? 원래 그랬다기보다는? 어떻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네. 안에 있는 걸 쏟아내는 느낌에서 네. 노르웨이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에 맞는 글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자를 떠올리면서 그동안 썼던 글에 대해서 내가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건 아니네로 가버린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발견한 것 같아요. 자신 속에 그런 발견이다. 면이 있었다는 거를 그때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지처럼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걸 쓰고 있었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재밌었던 게 이분이 이미 채식주의자랑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작가였어요. 이때 이미. 그래서 그런 노르웨이에서 제안도 받은 왔겠죠? 거고 네. 근데 내가 지금 글도 쓰고 있지 않은데 내가 작가인가 이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중간에 이렇게 가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이런 거를 느끼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네. 아, 그런 측면에서. 네. 내 스스로의 존재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문을 가지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유형이 보통 그런가요? 일단은 장형 쪽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빼야 되는 거고 머리형 중에서도 일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슴형 중에서도 가슴형들이 대체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가슴형들이 거울을 보고 거울이라는 건 상대방, 대중일 네. 수도 있고 네. 을 통해서 자기를 정의한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뭐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머리형들도 뭐 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데 굳이 그 생각을 그 내 마음에 있는 짐을 굳이 끌어다가 그 감정에 몰입하는.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가슴형이 맞죠. 네. 근데 머리형도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다. 찬혁이도 하더라. 아, 그 가사 말고 지금 평상시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생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그렇게도 보여서 네.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그럼 몇 번 정도로 추려졌나요? 4, 5, 6도 살짝 아닌 것 같고 4,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아, 네. 많이 추려졌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말에 소년이 온다 내고 나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 8월 말에 바르샤바에 갔는데 너무 슬픈 도시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왜 그렇게 지구 반대편에 가장 슬프고 우리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 그런 도시에 갔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숙한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도시를 이제 걸으면서 그 도시의 역사를 자세히 알게 되면서 제가 미처 쓰지 못했던 흰 것들의 목록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 뭔가 다른 겹으로 깃들어서 쓰려고 했던 언니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도시와 닮은 어떤 죽음을 겪었다 살아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언니여야 할 거고 그리고 그 언니에게 내가 감히 삶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삶에 있어서의 흰 것들일 거라고 흰 것들만을 주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부터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여기서 쓴 소설은 흰이란 소설인데 네, 화이트. 네. 이 하얀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그것과 지금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한강 작가는 무남 동료거든요. 네. 그런데 언니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하늘나라로 간.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도 모르는 모호한 내 마음 안에 존재가 있었고 그 삶을 내가 대신 살고 있나라는 부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빈센트 반 고흐 있죠. 네. 고흐랑 되게 닮았어요. 고흐도 그 형 중에 죽은 형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근데 그 죽은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형이. 그 이름을 똑같이 물려줘서 빈센트 반 고흐가 된 거예요. 왜 그랬대? 그때는 부모님이. 그 시절에는 그런 게 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남동생인 테오라고 있었는데 테오의 자식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도 빈센트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렇게 가문의 이름이군요. 네, 물림해서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이름을 같이 붙여주는 게 있는데 그 고흐가 그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부채감,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 느낌들이 한강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뭐 여전히 비슷해요. 특별한 거는 전혀 잡히지 않고 네. 힘이 없다. 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관찰이라고 해야 될지 공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관찰력도 당연히 있겠죠. 네. 소설 쓰시는 분이 그게 네. 없으면은 글이 안 나올 테니까. 근데 공감 또한 글을 쓰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서 네. 뭐가 중심인지는 뭐 글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관찰인지 공감인지. 네. 그러면 이분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나요? 그게 네. 더덕님 같은 경우는 가슴형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보였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머리형이잖아요. 네. 저는 관찰도 많이 보였어요. 아, 관찰도 맞는데 네. 어떤 거에 대한 관찰이냐 하면 슬픈 감정에 대한 관찰이 많았어요. 아, 그렇게 보는 게 가슴형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저는 머리형이기 때문에 관찰력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던 사람이라면 그 마음조차도 관찰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즈음에서 네. 이 작가분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노벨상 받고 나서도 아들과 함께 고요하게 지내고 있다. 좀 전에 저녁을 먹었고 지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그 사실을 알았다. 또 아들과 차를 마시면서 조용하게 축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이 나이가 조금 있겠네요. 결혼 그렇겠죠. 아주 늦게 하지 않으셨다면.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나 봐요. 작가님의 성향상. 그랬는데 지금은 헤어지셨는데 그 당시에 문화평론가인 남편분이 계셨거든요. 그 남편분이 이 한강 작가에게 설득했던 어떤 내용을 글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읽어봐 드릴게요. 네. 네, 2000년 개간지에 문학동네에 실린 침묵이라는 자전소설에 이 부분을 썼어요. 작가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가던 겨울에 남편과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가는 잔혹한 현실을 볼 때 아이를 낳는 게 부모의 이기적인 선택은 아닌가 고민했다고 해요. 여기에 남편 역시 당시 일반적인 남성들의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아내의 말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넌지시 툭 뱉는데 남편 홍룡희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아갈 만도 하잖아 라고 되물으며 그렇다면 한번 살아보게 한다 해도 죄 짓는 일은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강 작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런 생각에 이를 때까지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겠다.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겪게 하냐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역시 현인인 남편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래와 같이 얘기했다고 해요. 여름엔 수박도 달고 봄에는 참외도 있고 목마를 때 물도 단데 그런 거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빗소리도 듣게 하고 눈 오는 것도 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게 굉장히 와이프를 설득하기가 적절한 말을 했던 거죠. 아, 그분이 그런 감성일 수도 있고 맞춤 멘트일 수도 있고. 네. 그때 한강 작가는 느닷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름에 수박이 달다는 건 분명한 진실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는데요. 설탕처럼 부스러지는 수박을 베어 물 때 내가 아무런 불순물 없이 그 순간을 맛보았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라고 한강 작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박의 맛이 그날 이후에 나의 화두가 되었고 내 단단한 마음에 금을 그어 균열을 처음 일으켜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4번 쪽이 조금 더 추가 가기는 하나 네. 5번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5번도 이런 우울한 감정에 쭉 머물러 있은 적이 있으셨죠? 그럼요. 어떤 때 있죠. 그러셨었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뭐 있죠. 중간중간 있는데 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머리형의 특성상 특히 저는 MBTI로 T가 또 심한 사람이다 네. 보니까 빨리 정리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처음에는 제가 머리가 좀 나쁘다 보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유사한 문제가 저한테 주어지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복잡한 게 싫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싫고. 그렇죠. 5번은 에너지 쓰는 게 싫거든요. 네. 그래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럼요. 거기에 감정 소비를 안 하고 싶어 하죠. 감정 소비라고 얘기하지 말고 에너지 소비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비슷합니다. 네. 네. 근데 한강 작가는 그 결혼한 2년 때쯤이나 또 지금이나 똑같은 감정의 기조를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아, 네. 자꾸 몰아가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은 네. 중립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덕님이 방송 전에 사실은 한강 작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대쪽으로 한번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맞아요. 네. 약간 그 뭐랄까 바나나 같은 기질로. 바나나라고 보지 마시고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네네. 네, 들으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5번의 입장으로 볼 때 5번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약간 있어요. 전혀 없지 않아요. 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네. 더덕님이 3번은 4번 나이겠는데 4번은 심하게 쓰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밖에서 봤을 때 느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번인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 4번 나에게 굉장히 크게 쓰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여서 저는 그쪽을 계속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덕님은 4번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보죠. 예, 검은 사슴은 실제 하는 동물은 아니고요. 예. 그 깊은 땅 속의 안반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사는 짐승인데 그 평생의 소원은 햇빛을 한번 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을 이제 지하에서 만나면은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 뭐 그 담보로 뿔이나 이빨 이런 것만 잘려진 다음에 이렇게 검은 피를 흘리면서 땅 속에서 죽거든요. 그러다가 간혹 이제 요행이 통로를 찾아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햇빛을 보면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 동물의 상징을 통해서 그 존재의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그리고 약간 염세적인 느낌. 이것 때문에 4번이 강력하게 보이는 거는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 5번을 놓지 않고 가는 이유가 5번도 저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염세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염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5번 유형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라서 네. 이렇게 하니까 6번하고 다 탈락해버렸네? 둘밖에 안 남았네? 네. 둘 갖고 계속 가보시죠. 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탄광의 지하 갱도는요, 그 사시사철 섭씨 38도에 습도는 90% 정도고 또 평생 흡입하면은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분진들이 있는 곳이고 또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머리 위 15cm 거리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서 일하는 광부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삶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죽음하고 맞대면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치열한 공간을 한번 꼭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의 숙명이랄까 그런 문제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찰력도 굉장히 좋으신 분 맞아요. 그럼요. 작가들은 수많은 사료들을 다 네. 수집하고 그곳에 직접 가서 보거나 해서 정확하게 그곳에 무언가와 내가 쓰려는 글과 일치했을 때 글이 써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게 네. 저는 5번에 강력한 T잖아요. 네. 대문자 T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감성이나 저런 게 안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의 문제에서로 접근을 하면 네. 5번 유형의 MBTI로 F가 강하신 분이라면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네. 지울 수가 없네요. 네. 다음 보시죠. 이 의선이 이 주인공이요. 예. 광부의 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혼자 살아가요. 근데 이 기억과 외로움 때문에 아주 서서히 조금씩 미쳐가다가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이제 옷을 하나씩 다 벗고 신발까지 벗고 이제 대낮에 거리를 질주하다가 경관한테 붙들리거든요. 그 알몸으로 달린다는 거 그것은 자기 존재의 껍질을 다 벗고 빛을 온몸으로 끌어안는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그 자신의 어두운 숙명에 저항하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작품 속에는 잡지사의 그 기자인 인형도 사진을 찍고요. 또 그 한국에 사는 장종욱도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라는 그 매개체가 또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을 듯 싶어요. 그 인형이란 사람이 찍는 건 이제 7년 동안 아무 다른 거 없이 바다 사진만 찍고요. 그다음에 이 장이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목숨을 걸고 탄광 그 막장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그 인형이 찍은 사진은 의선이가 불태워버린 다음에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장이 찍은 사진은 그 사택 작업실에 불이 나면서 다 전소돼 버려요. 사진이라는 건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조차 없어진다는 것,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또 집착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영원하게 간직하려고 하고 남기려고 하지만 결국 역설적으로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오히려 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강 씨가 앞으로 쓰고 싶은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이에요? 뭐 쓰고 싶다기보다는요, 저한테 가장 순간순간 저한테 가장 절실한 것, 그래서 쓰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쓰고 싶습니다. 이거 4번으로 갑니다. 네, 왜 그렇죠? 글을 쓰는 이유에서 네. 느껴졌어요. 글을 쓰는 이유가 5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필요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쓰는 게 느껴져서 맞아요. 쓸 수밖에 없는 것. 어쩔 수 없네. 네. 제가 졌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막판에 와서 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저는 인정하고 빨리 인정해요. 네. 그리고 이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네. 그 좋아하시는 찬혁이 쓴 저는 그냥 그래요. 네. 네, 이별 노래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라는 노래가 아주 있는데, 공감해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느 구절 저 바다까지 슬픔이 가서 그게 마를 때까지 그제서야 너를 뭐 잊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거 자체를 들으면서 택시 안에서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예전에 나왔던 비비의 편지라는 영상이 있어서 그 편지라는 노래, 김광진 노래를 부른 거를 보면서 진짜 갑자기 서럽게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알죠. 네, 그런
지점이 참 감성형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Since when I was a child, it was very overwhelming to look at human beings, you know, all the things human beings have committed throughout the history and throughout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you can see all those such dignified human beings all around the world. So it was like an impossible riddle for me. And the fact I belong to this human race, and you know, when we are confronted by the horror of humanity, we have to question ourselves that what is the meaning that we are human. 그 한강 작가는 계속해서 썼던 어떤 주제가 일관됐는데 폭력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한 괴로움 네. 그리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언니 죽은 언니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을 가슴에 안고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했던 그런 작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 작가가 한강 네. 작가한테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 네. 참 바보 같은 행동이구나. 맞아요. 자기 완전히 느껴지네요. 안에 너무 아팠던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맞아요. 네,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이해되네요. 네. 아마 5번이 썼으면 네. 약간 그런 게 섞였을 거예요. 근데 4번이 썼다면 네. 그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덜어질 수밖에 없는 특히나 한강 작가는 더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4번에 5번 날개. 그러니까 5번 자꾸 얘기하셨는데 네. 날개가 좀 그쪽인 것 같고요. 맞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사회적 유형.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걸 보면 성적 유형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또 자기 보존도 있는 것 같아서 사회적 유형이 좀 큰데 굉장히 내향적인 그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네. 내향적이 섞이니까 네. 사회적인데 네. 묘한 느낌이 나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한강 작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